저 전현 잡아라. 대체 전현 정체가 뭐야? 불길이 집어삼킨 저택에서 비틀거리며 튀어나온 일본 헌병의 비명 섞인 절규가 경성의 밤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 한가운데서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맨발로 걸어 나오는 한 여자를 보았거든요. 흰 저고리 어깨 위로는 채찍에 맞은 시뻘건 핏자국이 무섭게 번져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엔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불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인처럼 기괴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지요. 경성 사람들은 그녀를 태양각의 나비, 기생연화라고 불렀습니다. 웃으라면 웃고 무릎 꿇으라면 기꺼이 꿇으며 경성 최고 요정의 으뜸 자리를 꿰찼던 여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기생이 되어 일본 놈들 가랑이 사이를 기었던 건 오로지 오늘 밤. 이 추악한 저택을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무려 11년입니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모든 것을 처참하게 짓밟히고 지리산 짐승들이 사는 골짜기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버틴 세월이 말입니다. 복수를 위해 스스로 기생이 되고 적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무릎 꿇는 법부터 배운 여자. 나비라고 불렀느냐? 아니, 나는 오늘 너희의 숨통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다. 경성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그 피 맺힌 11년 전의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은 일제치하 때 한 맺힌 민초, 그 중의 한 여자의 한 맺힌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기분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 행복하다, 기분 좋다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통쾌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황금정 태양각이 경성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요정이 된 것은 딱히 음식 맛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기생들이 노래를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지요. 조선 총독부 고위 관리들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간부들이 그곳을 제집, 드나들 듯하면서 태양각 문패 하나가 경성 바닥에서 웬만한 관청 도장보다 더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태양각의 주인 노릇을 가장 거리낌 없이 하던 자가 있었으니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 지부장 다나카 게니치로였습니다. 나이 52에 허리가 굵고 눈이 작은 사내로 조선 땅을 밟은 지 어느새 14해가 지나 있었지요. 이 나라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 조선 음식도 즐겨 먹었으며 조선 기생의 춤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자의 여유였지요. 14해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 땅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긴 적이 없었고 그 사실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화가 태양각에 처음 나타난 것은 2년 전 1942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모분이에게 찾아와 써달라고 했고 분이가 한번 가물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드렸다고 했지요. 손이 희고 목선이 고왔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웃음은 많았지만 눈은 웃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나카 같은 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디가 깊은지 알 수 없는 우물 같은 여인이었으니까요. 나이는 34이었습니다. 기생치고 나이가 있다는 말을 태양각 안팎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연화 앞에서는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34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가냘프고 고왔고 무엇보다 그 여인에게는 보통 기생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 고개를 숙이면서도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지요. 물론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태양각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944년 초가을 어느 저녁
다나카는 태양각. 제일 좋은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손가락으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리 와서 술이나 따라라 하고요.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잔을 채웠지요. 무릎을 꿇는 것이 2년이 넘도록 몸에 익은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연화는 이 자리에 앉기 위해, 이 무릎을 꿇기 위해 11해를 준비해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나카는 그 잔을 받아들기도 전에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툭 가볍게 쳤습니다. 주먹으로 친 것도 아니었고 세게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마치 짐승 등을 쓰다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쳤습니다. 그러면서 혀를 찼지요. 조선 것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짐승이야. 짐승.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복 치마 아래로 감추어진 발가락이 마룻바닥을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움켜쥐었을 뿐이지요. 연화는 웃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이 뺨 한 대를 맞기 위해 2년을 버텨왔다는 것을 이 방 안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다나카가 연화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문지방에 어깨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나랑 있어. 내가 허락했잖아 하면서요. 허락이라는 말을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밥 이야기를 하듯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사옵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요. 다나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2걸음 만에 방 안으로 들어서며 손을 뻗어 연화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오른발이 바닥에서 스르르 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발목이 안쪽으로 부드럽게 굽으며 다나카의 발등 위를 스치듯 밟았지요. 깃털보다 가볍게, 바람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연화의 발끝이 누른 곳은 정확했습니다. 아주 정확했습니다. 다나카의 무릎이 덜컥 꺾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꺾인 것처럼 그의 2 다리가 힘없이 흔들렸고 다나카는 영문을 몰라 하며 벽을 짚었습니다. 뭐야 하고 중얼거리면서요. 연화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2 손을 모은 채 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날이 치마가 발에 걸려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딱하고 가련하던지 다나카는 어리둥절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11해를 지리산에서 벼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며 연화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태양각에 헌병 2이 들이닥친 것은 연화가 마당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던 참이었지요. 그들은 아무 설명도 없이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고 주모분이가 달려나와 무슨 일이냐고 소리쳐도 그냥 밀쳐냈습니다. 연화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 끝에서 한 번 분이의 눈을 찾아 짧게 눈을 맞추었을 뿐이지요. 걱정 마라 라고 말하는 눈빛으로. 헌병대 조사실에서 연화에게 들이민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각 장부에서 상당한 금액이 독립군 자금으로 빼돌려졌으며 그 거래를 중간에서 주선한 자가 기생연화라고요.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연화의 이름으로. 그러나 연화는 그 도장을 단 한 번도 남에게 맡긴 적이 없었고 태양각 장부에 손을 댄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누군가 공들여 만들어 넣은 누명이었지요.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순순히 불면 목숨은 건져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요. 연화는 조용히 앉아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채로요. 그 침묵이 조사관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연화를 유치장으로 끌고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불이 환하게 켜진 방이 있었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이었지요.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다나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 다나카와 함께 웃고 있던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쉰즈음, 체구가 단단하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넘긴 사내였지요. 경성 고등경찰 조선인 서장 최판식이었습니다. 경성 바닥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인을 잡아들일 때 앞장서는 자, 조선말로 조선 사람을 신문하고 조선말로 자백을 받아내는 자, 일본 순사보다 더 무서운 자라고 수군거림이 자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판식은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시절 그는 독립운동에 발을 담그고 동지들과 함께 뜻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추위를 견디고 함께 죽을 각오를 다졌던 동지가 7명이었지요. 그러나 서른즈음 최판식은 그 7명의 이름과 거취를 낱낱이 적어 일본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오늘의 자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동지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연화는 유리창 너머로 그 두 사람이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카가 무언가를 말하자 최판식이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고 최판식이 잔을 채우자 다나카가 받아들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조선 사람이 끌려다니고 있는 그 시각에 그 복도 끝 방은 더없이 평화롭고 더없이 안온했습니다. 헌병이 연화의 팔을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최판식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더니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처럼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야야, 연화야, 네가 왜 거기 있어? 어서 들어와 하면서요. 그 목소리가 조선말이었다는 것이 차라리 일본말이었으면 나았겠다 싶을 만큼 더 깊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판식이 연화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은 나리개다. 순순히 불면 목숨은 살려줄게. 안 그러면 뭐 알지? 그 말이 떨어지는 동안 연화는 최판식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조선말을 쓰는 조선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조선 사람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래전에 스스로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동지 7명을 팔아넘기던 그날 밤에 전부 다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다나카만을 생각하고 있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이 두 자루라면 손도 두 손을 써야 한다고요. 다나카 하나를 끝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자 최판식까지 반드시 함께 끝내야 한다고 연화는 그 복도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유치장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연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이 끓어올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저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면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먹보다 더 단단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릴 것인가? 연화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밤을 그 차가운 방에서 보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지만 연화에게 아침밥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없었습니다. 유치장 문이 다시 열린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뒤였는데 들어온 것은 조사관이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이 굵은 사내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일본 유도 3단 다나카의 행동대장 무사시 다케오였습니다. 경성 헌병대 안에서도 손버릇이 고약하기로 이름난 자였는데 포승줄로 묶인 조선 여자 하나쯤은 눈에 차지도 않는다는 듯 방 안을 둘러보며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우뚝 서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어디서 버텨 손가락부터 시작할까 하고요. 그 말투가 어찌나 무심하고 태연하던지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무사시가 천천히 연화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등 뒤로 묶인 포승줄인 채로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듯 아주 자연스럽게 두 발이 바닥에 내려섰지요. 그런데 일어선 연화의 몸이 묘했습니다. 어깨가 힘없이 내려가고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몸 전체가 흐느적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무사시의 눈에는 그저 겁에 질린 여자가 후들거리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련태택견 전수자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온몸의 힘을 빼고 중심을 낮추고 상대의 움직임에 물처럼 반응하기 위해 몸 전체를 살아있는 상태로 만드는 15년을 갈고 닦은 자세였지요. 무사시가 손을 뻗어 연화의 멱살을 잡으려는 바로 그 찰나 연화의 오른발이 바닥을 스르르 미끄러지며 그의 정강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릴 정도로 천천히, 그러나 방향이 너무나 정확했지요. 발날이 정강이뼈 안쪽 가장 약한 자리를 비틀듯 긁어올랐고 그와 동시에 연화의 무릎이 무사시의 무릎 관절 바깥을 툭 짧고 단단하게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사시의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소리였습니다. 무사시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열리기도 전에 연화의 어깨가 그의 턱을 막아버렸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방식으로 무사시 다케오는 고문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로요. 연화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등 뒤로 묶인 포승줄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하룻밤을 굶고 물도 못 마신 몸이 이미 한계에 와 있었지요. 그러나 연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무사시를 바라보며 그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고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포승줄이 묶인 채로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서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헌병이 들어서다가
바닥에 쓰러진 무사시를 보고는 굳어버렸지요. 연화는 그 헌병을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헌병은 무사시를 끌어내기 위해 급히 사람을 부르러 나갔고 그 틈에 연화는 조금씩 포승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손목을 조금씩 비틀어 느슨하게 만들어 두었던 매듭이었지요. 헌병대 문을 빠져나온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화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빠져나왔다는 안도감보다 이제 시작이라는 무게가 더 크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다나카는 이 일을 알게 될 것이고 최판식도 알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다음번에는 무사시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18살에 지리산으로 들어가던 날 밤 이미 다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헌병대에서 빠져나온 연화가 찾아간 곳은 태양각이 아니었습니다. 경성 서쪽 끝 누화동 골목 안에 박혀있는 허름한 가옥이었지요. 바깥에서 보면 그냥 낡은 집이었습니다. 기와장 몇 개가 깨져 있었고 담벼락은 이끼가 잔뜩 껴 있었으며 대문은 손만 대도 삐걱거렸습니다. 그 집 다락방이 연화의 진짜 방이었습니다. 태양각 화려한 방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지요. 작은 이불 하나, 낡은 나무 괴짝 하나, 그리고 창문도 없이 외벽과 맞붙어 있는 차가운 흙벽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고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등이 드러났습니다. 가냘픈 어깨 아래로 펼쳐진 그 등에는 보는 사람의 숨을 멎게 하는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로 지진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수천 번, 아니 어쩌면 수만 번 단단한 나무, 기둥과 바위면에 등을 부딪혀가며 몸을 단련한 흔적이었습니다. 살같이 벗겨지고 굳고 다시 벗겨지고 다시 굳기를 되풀이한 11해의 흔적이었지요. 연화가 처음 태양각에 나타났던 날 분이가 그 등을 보고 소리를 삼키며 울었습니다. 그 흉터 위에 새겨진 세월이 얼마나 된 것인지를 말 한마디 없이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흉터를 손으로 더듬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요. 그러자 지리산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리산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23이었습니다. 정혼자 준혁이 고문 끝에 숨진 것은 1933년 겨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약속한 것은 그해 봄이었고 준혁이 잡혀간 것은 그해 여름이었으며 연화가 그의 죽음을 전해 들은 것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전해준 사람은 준혁의 동료였는데 그는 고문실에서 끝까지 버티다 눈을 감았다는 말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흘을 멍하니 있다가 연화는 보따리 하나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어디로 간다는 쪽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헤어질 때까지 걸어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살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결련태택견 마지막 전수자 봉기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처음 연화를 보았을 때 문화에 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계집애한테 이 짓을 가르쳐서 뭘 하겠느냐고 도로 내려가라고 했지요. 연화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움막 앞마당에서 사흘을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어르신이 문을 열고 나와 물었습니다. 왜 하냐?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죽이러요 하고요. 어르신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굴? 연화가 눈을 들어 어르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세고 있어요 하고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연화를 문화에 들였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첫 달은 그냥 걷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밖으로 향하게 해서 팔자걸음으로 걷고 또 걷고 무릎을 구부린 채 낮은 자세로 걷고 또 걷는 것이 전부였지요. 두 번째 달에는 맨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산길을 맨발로 걷고 자갈밭을 맨발로 걷고 겨울 새벽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걷는 훈련이었습니다. 발바닥 살같이 터지고 피가 나도 어르신은 멈추라고 하지 않았고 연화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부터 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중에 있는 커다란 화강암 바위 앞에 서서 정강이로 그 바위를 차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강이가 바위에 닿는 것만으로도 살같이 찢어지고 뼈가 울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고문실에서 끝까지 버티다 눈을 감은 그 얼굴을요. 그러면 다시 발이 들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강이의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바위를 차도 통증이 거의 없어졌지요. 5년이 지나자 발날로 바위를 찼을 때 바위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7년이 지났을 때 어르신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11해가 흘렀습니다. 어르신이 연화를 내보내던 날 산을 내려가기 직전에 물었습니다. 다 준비됐느냐?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물었습니다. 죽을 각오도 됐느냐고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23세 이미 했습니다. 하고요. 어르신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의 등에 손을 한 번 얹었다가 떼었지요.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11해를 함께 버틴 두 사람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34이 되던 해봄 연화는 경성으로 내려왔습니다. 곧장 태양각을 찾아갔습니다. 다나카가 태양각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지리산을 내려오기 전부터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태양각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다나카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 그의 경계심을 가장 자연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 그것이 태양각의 기생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11해를 버티며 다듬어온 계획이었습니다. 다락방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라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쯤 경성 하늘에는 별이 떠 있을 터였습니다. 그 별 아래 어딘가에서 다나카가 잠들어 있을 것이고 최판식도 잠들어 있을 것이었지요. 편안하게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요. 그 잠을 깨울 것입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연화는 눈을 감고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사시가 고문실 바닥에서 발견된 다음 날 다나카는 아침부터 사람을 풀었습니다. 연화를 찾는 것이 첫 번째였고 연화의 뒤를 캐는 것이 두 번째였지요. 경성 바닥에서 다나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도 있었고 골목 주모도 있었고 인력 거꾼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또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다나카의 귀가 되어주고 있었지요. 사흘이 지나지 않아 다나카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가끔 경성 서쪽 누화동 골목을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각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곳이었지요. 다나카는 사람을 붙여 그 골목을 지켜보게 했고
며칠 후 연화가 찾아가는 집이 어디인지, 그 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아냈습니다. 나이 73의 노인 하나가 홀로 사는 가옥이었는데 경성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복영감이라 부르며 약초를 캐다 파는 늙은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그 보고를 받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봉기 어르신이 끌려간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 해질녘이었습니다. 누하동 집 앞에서 약초 바구니를 들고 막 돌아오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헌병 셋이 달려들었는데 어르신은 저항하지 않으셨다고 했지요. 그냥 조용히 바구니를 내려놓으시고 끌려가셨다고요.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골목 끝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국밥집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계셨다고,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으셨다고요.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산속에서 몸을 갈고 닦으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사셨던 분이었지요. 제자라고는 연화 하나뿐이었고 연화가 떠난 뒤로는 다시 혼자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지금 다나카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이 73, 이미 몸이 쇠하신 분이 차가운 유치장에 계신다는 것이 연화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나카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태양각으로 오라고요. 연화가 태양각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어르신은 마당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헌병 둘이 양옆에서 팔을 잡고 있었는데 어르신은 잡힌 팔을 빼내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연화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연화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르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내가 잡혀서 내 발목을 잡게 되었구나 하는 미안함이었지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연화의 목이 메었습니다. 다나카가 툇마루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 정체를 풀어. 안 그러면 이 늙은이 오늘 여기서 끝낸다. 연화는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저으셨지요. 말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버텨온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그 눈빛 하나로 연화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화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천히,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흘러내리듯 두 무릎이 마당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다나카 앞에서 꿇었던 수백 번의 무릎과는 달랐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꺾인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 앞에서, 그 미안한 눈빛 앞에서 15년을 버텨온 연화의 무릎이 그냥 꺾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부 불겠습니다. 그 말이 연화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눈을 여셨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연화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였지요. 마당 흙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비가 지나간 뒤라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무릎이 닿은 자리가 조금씩 물기를 머금어 들었습니다. 다나카가 피식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며 헌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데려가라 하고요. 어르신이 끌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겨진 뒤에도 한동안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무릎을 꿇은 날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백 번 무릎을 꿇으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이 어르신 얼굴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약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나카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요. 흙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어르신을 이 일에 끌어들인 것이 원통했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억울했으며 그러면서도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울음이 다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을 이용해 자신을 꺾으려 한 다나카의 방식이 오히려 연화의 결심을 가장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지요. 이제 더 이상 무릎을 꿇을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각 마당을 걸어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의 비리장부, 일본 본국으로 보내는 군자금 착복 밀서, 최판식의 밀고 문서 원본. 그 세 가지가 다나카 저택 금고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손을 대려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날 밤 태양각 주모분이는 연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어르신이 어떻게 됐는지, 연화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나카가 뭐라고 했는지를 연달아 물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앉으면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살아계신다고, 일단 오늘은 무사하다고요. 분이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연화의 표정을 보고는 다시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나 다나카 저택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요.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장례식 하러 가는 거지. 내 장례식이 아니라 저놈들 장례식. 분이가 한동안 연화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대체 거기서 뭘 하려고 하고요? 연화가 설명했습니다. 다나카의 금고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는 그가 14년 동안 조선 땅에서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토지 수탈, 강제징용, 물자 빼돌림,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문서였지요. 둘째는 다나카가 그 착복한 군자금을 일본 본국 자신의 가족명의 계좌로 빼돌리면서 주고받은 밀서였습니다. 일본 군부 고위 관리와 주고받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다나카는 일본 안에서도 끝이었지요. 그리고 셋째는 최판식이 28살의 동지 7명을 팔아넘기면서 직접 쓴 밀고 문서 원본이었습니다. 최판식이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다나카 손에 넘겨준 것은 다나카가 그것을 빌미로 최판식을 영원히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이였지요. 그 세 가지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다나카와 최판식은 한꺼번에 끝납니다. 분이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꺼내느냐고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요. 다나카가 가장 믿는 사람. 다나카의 저택에 밤낮으로 드나들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다나카가 술에 취해 금고를 열어도 옆에 있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나카 앞에서 완전히 꺾인 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전부 불고 다나카의 발 앞에 엎드리는 척해야 한다고요. 분이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한 번이라도 의심을 사면 그 자리에서 끝이 난다고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화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분이야, 나는 15년을 이날을 위해 살았어. 더 안전한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 썼겠지. 근데 없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분이가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느냐고요. 연화가 처음으로 그날 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다나카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만나달라고요. 다나카가 연화를 불러들인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연화는 태양각에서 가장 단정한 차림으로 차려입고 다나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마당에서 꿇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어르신 때문에 꺾인 무릎이었지만 오늘은 스스로 선택한 무릎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다나카는 알지 못했지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전부 불겠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니 어르신만은 살려달라고요. 다나카는 한동안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냐고요. 연화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네, 하고 대답하면서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나카에게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진실이었고 절반은 다나카가 듣고 싶어 할 이야기였지요.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의심을 거두는 법이고 다나카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다나카는 연화를 저택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저택 안쪽 방까지 드나들게 되었지요. 그리고 20날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다나카가 연화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 육중한 철제 금고가 있었는데 다나카는 연화가 옆에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번호를 돌렸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지요.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다나카는 금고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훑어보다가 다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돌아가라고요. 연화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번호를 봤습니다. 금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어느 칸에 있는지도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것.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닷새 후 다나카가 총독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저택을 비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저택을 지키는 경비는 셋이었고 연화는 이미 그들의 순찰 시간과 동선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20날 동안 이 저택을 드나들면서 하나씩 머릿속에 새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분이를 만났습니다. 내일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분이가 연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한 사이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서로 알아서 삼키는 사이였지요. 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무서우냐고요. 연화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근데 있잖아, 분이야. 너희가 만든 법의 감옥이 곧 너희 무덤이 된다는 거 내일 그놈들한테 직접 보여줄 거야. 다나카가 총독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저택을 나선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경비 셋이 저택을 지키고 있었지만 연화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지요. 20날 넘게 이 저택을 드나들면서
눈에 담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정문 경비가 뒷마당을 돌아보러 가는 시각, 서재 창문 아래 등불이 꺼지는 시각, 경비들이 교대하며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짧은 틈까지 연화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서재 금고가 열린 것은 밤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연화의 손이 번호를 돌렸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다나카가 꺼내 보이던 서류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지요.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억누르면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비리장부, 군자금 착복 밀서, 그리고 맨 안쪽 칸, 다른 서류들 뒤에 깊숙이 끼워져 있던 낡은 문서 하나. 최판식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밀고 문서 원본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먹 색깔이 흐릿해져 있었지만 거기 적힌 7개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판식이 팔아넘긴 동지들의 이름이었지요. 연화는 그 문서를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죽은 사람이 7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덕분에 최판식은 오늘의 자리를 얻었고 이 종이 한 장을 빌미로 다나카는 최판식의 목줄을 쥐고 있었지요. 10여 년을 금고 안에 갇혀있던 그 종이가 이제 연화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온 연화가 향한 곳은 경성 종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지요. 연화는 종로대로를 따라 늘어선 전봇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꺼낸 것을 전봇대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큰 길을 따라 늘어선 전봇대마다 최판식의 밀고 문서를 필사한 종이가 붙었습니다. 동지 7명의 이름과 거취, 최판식의 자필 서명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지요. 원본은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전봇대 앞에 서서 붙여진 종이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로대로에 장을 보러 나온 조선인 상인이 전봇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를 읽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가 붙었냐고요? 그 사람이 읽어주었습니다. 읽어주는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왔지요. 오전이 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봇대 앞에 하나둘 서더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저게 사실이냐? 최판식이 그 최판식이 맞냐? 동지들을 직접 써서 넘겼단 말이냐? 하는 말들이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그 이야기가 남대문 시장까지 닿아 있었고 오후가 되기 전에 청계천 너머까지 흘러갔습니다. 경성이 좁다고는 했지만 소문이 그렇게 빠르게 번진 것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판식, 조선말로 조선 사람을 잡아들이던 자, 일본 순사보다 더 무서운 자, 그 이름 앞에 쌓여온 분노가 종이 한 장에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지요. 최판식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전 중반이었습니다. 부하가 달려와 숨 넘어가게 보고했고 최판식은 즉시 종로로 나가 전봇대에 붙은 종이들을 떼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경성 장안이 다 읽은 뒤였으니까요. 최판식의 가마가 종로로 들어선 것은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멈췄습니다. 길을 막은 것은 군중이었지요.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 각자 가게에서,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중년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최판식의 가마 앞에, 양옆에, 뒤에 말없이 서 있었지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떤 욕설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최판식은 가마 안에서 커튼을 살짝 들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알았다는 그 눈빛이었지요.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침을 뱉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뱉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연달아, 연달아 말없이 침을 뱉었습니다. 최판식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의 공기를 향해, 그 이름이 더럽혀 놓은 이 땅을 향해 침을 뱉었지요. 최판식이 가마꾼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자고요. 그런데 가마꾼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마채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못 모시겠소. 가마꾼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수행원 둘도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14년을 그 곁에서 일하던 자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이름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최판식은 종로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마도 없었고 수행원도 없었고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방에 서 있는 것은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조선 사람들 뿐이었지요. 최판식은 군중 사이를 비집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 시선들을 온몸에 받으며 걸어가는 최판식의 발밑에는 황금정 14년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칼도 필요 없었습니다. 총도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 하나가, 종이 한 장이 경성 한복판에서 그자를 발가벗겼습니다. 동지 7명을 팔아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눈빛 앞에서 소리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골목 어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낡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서 있었지요. 최판식이 군중 사이를 걸어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하나는 됐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나카가 금고가 털렸다는 것을 안 것은 연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다나카는 금고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돌렸고 문이 열렸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비리장부도 밀서도 최판식의 밀고 문서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저택을 지키던 경비셋이 복도에 서 있었지요. 다나카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그날 오전에 종로 전봇대에 붙었던 종이들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판식이 경성 한복판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다나카는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셋을 불러들였고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세 번째 경비가 어젯밤 연화가 저택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다나카가 연화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그 전가를 받았을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 전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다나카 쪽에서 먼저 불러준 셈이었지요. 연화는 태양각 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33이었지만 그 눈빛은 훨씬 오래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18살에 지리산으로 들어가던 날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그 모든 세월이 그 눈빛 안에 압축되어 있었지요. 연화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나카 저택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오후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사내 셋이 서 있었는데 일본검도 유단자들이었습니다. 무사시가 고문실 바닥에서 발견된 이후로 다나카가 따로 불러들인 자들이었지요. 허리에 찬 칼집이 낡아 있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실전에서 써온 자들의 칼집이었습니다. 장식으로 차고 다니는 칼이 아니라는 것을 연화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다나카가 툇마루에 서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년이 훔쳤지. 어디다 숨겼어?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지요. 지금까지 연화에게 써왔던 말투와 달랐습니다. 허물없이 부리던 자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을 대하는 눈빛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다나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진 것을 다나카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화의 눈빛이었으니까요. 굽히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냥 정면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다나카가 옆에 선 사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발 다 부러뜨려서 데려오라고요. 셋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온몸이 천천히 흐느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추위를 넘긴 지리산 겨울 새벽부터 갈고 닦아온 그 자세였지요. 마당에 선 사내 셋이 그 흔들림을 보고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본능이 먼저 알아챈 것이었지만 그 머뭇거림은 너무 짧았고 이미 몸이 먼저 달려든 뒤였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연화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의 발이 바닥을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난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연화의 발이 사내의 발목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무게 중심이 실린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었을 뿐인데 덩치 좋은 사내가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쏠리며 마당 바닥에 꽈당 쓰러졌습니다. 무엇에 걸렸는지도 모른 채로요. 두 번째 사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연화의 무릎이 사내의 손목 아래를 짧고 단단하게 찍어 올렸습니다. 손목뼈가 충격을 받는 순간 손아귀 힘이 풀렸고 칼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화의 발이 그 칼자루를 옆으로 걷어냈고 칼은 마당 흙바닥 저편으로 날아가 꽂혔습니다. 사내는 손목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지요. 세 번째 사내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사내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사내의 팔이 연화를 감싸는 순간 연화의 머리가 뒤로 빠르게 젖혀지며 뒤통수가 사내의 코뼈를 정확하게 쳤습니다. 둔탁하면서도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의 팔에서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뒤로 쓰러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셋이 마당에 널브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고 연화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숨을 한 번 고르고는 툇마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나카 혼자였습니다. 다나카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빛이 하얘졌지요. 14년 동안 이 땅에서 군림하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던 자였는데 지금 그 눈에는 분명히 공포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대체 뭔 년이여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툇마루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다나카를 향해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정혼자 기억하오. 1933년 겨울이요. 경성 헌병대 고문실에서 숨지게 한 청년이요. 이름은 준혁이라 했소. 기억 안 나겠지. 하도 많이 죽여서. 다나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 하는 것 같았지만 연화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그것이 연화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나카가 벽 쪽에 걸린 채찍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연화의 어깨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채찍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고 연화의 어깨를 사선으로 그으며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저고리 위로 붉은 자국이 번졌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통증이었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 뜨거웠습니다. 준혁의 얼굴이었습니다. 고문실에서 끝까지 버티다 눈을 감은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것이 연화의 발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연화의 두 발이 바닥을 가볍게 밟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다나카가 채찍을 다시 들었지만 이번에는 연화가 그 손목을 먼저 잡았습니다. 채찍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연화의 오른발이 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바위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맨발로 첫눈 덮인 산길을 걸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발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15년의 시간이 그 발끝에 모였습니다. 수만 번 바위를 걷어찼던 그 정강이가 굳은 살이 박이도록 단련된 그 발날이 다나카의 가슴팍 정중앙을 향해 뻗었습니다. 내지르기였습니다. 발끝이 닿는 순간 둔탁하면서도 깊은 소리가 저택 안에 울렸습니다. 다나카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다나카의 몸이 뒤로 날아가며 벽에 처박혔고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지요. 1933년 겨울 준혁이 숨질 때 당한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직접 지시한 방식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나카가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세상에 없었고 들을 필요가 있는 말도 없었으니까요. 오냐? 이제 됐다. 연화가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서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나카의 비리장부와 군자금 착복 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성 일본 총독부 앞과 독립운동 연락책을 통해 상하이로 보낼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20날 넘게 이 저택을 드나들면서 분이와 함께 준비해둔 경로였지요. 그리고 저택에 불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재 한쪽 커튼에 불씨가 붙었습니다. 그것이 책상으로 번지고 책상에서 벽으로 번지고 벽에서 지붕으로 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밤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경성 황금정의 그 화려한 저택이 타오르는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연화는 타오르는 저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면서 품 안에 있던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장바구니 하나와 낡은 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분이가 미리 담벼락 아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저고리를 여미고 머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장바구니를 팔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또 다른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택 쪽을 향해 뛰어가는 것을 옆으로 스치며 지나쳤습니다. 불이 났다며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 하늘을 가리키며 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어깨를 조금 내린 채로 경성시장통 골목 안으로 천천히 더없이 평범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바구니 든 조선 여인이었습니다. 팔랑팔랑 흔들리는 나비,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냘픈 나비였습니다. 그 나비가 독침을 남기고 사라진 것을 그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성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성 사람들은 그날 밤 일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황금정 다나카 저택이 불탔다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 지부장이 그 안에서 발견됐다고 최판식은 종로 한복판에서 가마꾼도 없이 혼자 남겨졌다고 수군거림이 겨울 바람을 타고 경성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다나카의 비리장부와 착복 밀서가 총독부 앞에 나타났다는 소문도 돌았고 그것이 상하이까지 흘러들어갔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한 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헌병대가 며칠을 뒤졌지만 찾아내지 못했고 최판식이 이를 갈며 수소문했지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어 나비 한 마리가 지나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봉기 어르신이 유치장에서 풀려난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였습니다. 누하동 골목 가옥으로 돌아오신 어르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약초 바구니를 들고 나가셨고 저녁에 돌아오셔서 밥을 지어 드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그 담담함이 어르신의 방식이었습니다. 연화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어르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양각의 분이는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연화가 저택으로 들어간 그날 밤부터 돌아올 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다고요. 연화가 낡은 보자기를 들고 골목 어귀에 나타났을 때 분이는 달려가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연화는 그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됐다고 그 말 한마디를 반복하면서요. 연화가 어깨의 채찍 자국을 치료하는 데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보름 동안 연화는 누하동 다락방에서 조용히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이 감기면 잠을 자고 눈이 뜨이면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을 달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멈춰 선 자리였지요. 그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요. 준혁의 얼굴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고 이를 악물게 되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봄날 같이 환하게 웃던 얼굴, 혼례를 약속하던 날 수줍어하던 얼굴, 그 얼굴들이 이제는 아프지 않게 떠올랐습니다. 다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친 것인지 연화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잘 있어요, 준혁 씨. 그 말을 천장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없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경성의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일본 헌병이 오가고 있었고 조선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나카 하나가 쓰러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판식 하나가 무너진다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또 다른 다나카가 올 것이고 또 다른 최판식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로 전봇대 앞에서 침묵으로 최판식을 둘러쌌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마채를 내려놓고 돌아선 가마꾼이 있었습니다. 국밥집 노파가 있었고 어르신이 있었고 분이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하는 골목에서도 이 땅 사람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한 일은 그 버팀 위에 올려진 것이었고 그 버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독침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그 독침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까지 남은 날이 344일이었습니다. 그 344일 동안에도 이 땅 어딘가에서는 이름 없는 민초들이 오늘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요.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화려한 영웅의 역사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면서도 발가락으로 땅을 움켜쥐던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경성 나비의 장례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나카의 장례식으로, 최판식의 장례식으로, 그리고 15년을 분노로만 살아온 한 여인이 처음으로 쉬어도 된다고 느낀 날의 이야기로.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이 땅의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어려운 시절 저희 민초들이 겪은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